우리 이 기념관의 사업으로 우리 가족들의 구술 기록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억에서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할 이런 그 당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함으로써 그런 전태일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 정신이 이어지기를 그러는 바람으로 오늘 다시 우리 가족들의 구술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태일 오빠의 셋째 동생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나이 아마 때서부터 오빠가 그 1970년 11월 13일 그 일이 있었던 그날까지 그런 기억들을 참 많이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오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담감을 갖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도 편안하게 또 오빠가 전태일로서의 자신을 잘 살았던 것처럼 부담이라기보다는 나 전순옥이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쩌면은 길이 되어 주었다라는 그런 오빠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셋째 동생입니다. 저는 그 오빠의 막내 동생 전태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가만히 혼자 지금 생각을 했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오빠가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을 때가 제가 11살이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오빠하고 나하고는 11년밖에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게 오늘 그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60인데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같이 60년을 살은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11년밖에 안 살았네요. 예. 또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귀한 분이 또 한 분 오셨는데 사촌 동생이죠? 네네. 기숙 씨 인사해 주시죠. 예, 저는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전태일 오빠의 사촌 여동생 정기숙입니다. 저는 오빠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그 기억들, 또 같이 공부했던 그때 오빠의 상, 오빠가 왜 그런 일을 했었나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아는 데까지 그 오빠를 좀 조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그 오빠의 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를 않았고 제가 조금 몇 장을 넘겨봤을 때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거든요. 넘겨봤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 오빠와 아버지와 우리의 그 생활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거기 막 적혀 있더라고요. 저한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면 세상에서 우리 딸, 막내딸이 최고 이쁘다. 항상 저한테 그거를 말씀해 주셨고 너는 이 다음에 크면은 미스 코리아를 나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미스 코리아를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고 저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 어깨에 메고 다니고 잠바 속에다가 저를 안고 저를 머리만 이렇게 저를 잠바 속에 캥거루처럼 그렇게 저를 그런 모습밖에 저하는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정말 나에게 사랑을 다 줘서 내가 지금 이제 60이 돼서 제 자존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심어준 그 사랑, 전폭적인 사랑이 저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는 저하고 같이 극장을 갔어요. 저를 데리고.
그래갖고 쌍문동에 살면서 그 미아리 고개에 있는 미도극장 거기를 갔는데 아버지가 꼭 저를 데리고 극장을 여러 번 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이제 술을 아버지가 드시면서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아버지 나 오늘 영화를 봤는데 문희, 김지미 이런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 저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뻐. 나도 저런 사람 좀 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만히 계시더니 술을 한 잔 딱 드시더니 너는 아마 순옥이 너는 그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영화 배우들은 관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슬퍼도 행복해도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게 직업이고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연극하는 데 가서 앉아서 즐기면 돼. 그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 삼촌이 굉장히 자상하면서도 진짜 자녀들한테 정말 잘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음주 문화가 물론 저희 아버지도 음주를 많이 조금 하시고 그때는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이 아버지들이 음주를 많이 하시던 그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술을 처음에는 안 드셨는데 아마가 아니라 우리 공장이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복을 납품을 했어요. 그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 납품을 하고 또 수영복을 만들어 팔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60년도에 4.19가 나면서 선생님들하고 다 계약을 해서 학교에다가 옷을 납품했는데 4.19가 나니까 학교가 다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5.16이 나면서 다시 이 선생님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그 당시에 이 선생님들을 지금 이제 역사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 공산주의에 물들은 그때 뭐 교원노조 운동이 막.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감옥을 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모든 돈을 다 해서 그 학생복을 납품할 때는 빌려서까지도 전부 다 납품을 해놓고 이제 돈을 받는 건데 그 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오빠가 학교를 다녔었는지 그렇죠. 이제 청옥고등국민학교 다닐 때 오빠가 그때 회장을 했었어요. 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오빠가 리더십이 좋았었어요. 그때만 저는 동생이지만 오빠가 위에 저 반은 아니고 위에 반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을 다 이끌어내고 야유회 갔을 때 또 다리 흔들흔들 거리면서 맨발이 그러고 나서 오빠가 서울로 올라간다 해서 저는 마음이 되게 슬펐었어요. 오빠가 왜 서울로 올라가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때는 그리고 파티 아닌 파티가 할 때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했는 기억이 나요. 그래. 덤뿍 새 논에서 울고 기뚤기뚤기뚤함이 밭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 노래를 불러줬고 난 이 노래를 했는데 오빠가 성별 파티 하면서 오빠가 그렇게 됐어 했다 해서 저는 정말 저 어린 마음에 심장이 얼마나 내려앉는지 몰라요. 오빠가 왜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번씩 오빠가 와서 그때 오빠가 평화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줬었어요. 서울에 올라가면 너희 같은 애들이 우리 보고 너희 같은 애들이 얼마나 연약하게 일을 하는지 너희는 몰라. 먼지가 가득 차인 곳에 제방토를 밟고 그때 정말 내가 이카면 애들이 그날이 여성 애들이 그날이 돼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열악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걔들을 구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이제 경제적인 그 행위를 했던 분이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오빠가 출근하려고 이렇게 나가면 제가 막 기다렸다가 쫓아나가. 그래갖고 이제 오빠가 쫙 나가면 오빠 불러 그러면 쳐다봐 10원만 이렇게 해요. 여지없이 10원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나에게는 하루의 소망이었어. 그 10원 가지고 내가 하루를 풍족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사탕도 사 먹고 그러는데 그걸 오빠가 제 그 욕구를 다 채워줬어요. 근데 그 오빠가 아버지와 오빠가 3년 사이에 저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위험한 거니까 너는 알 필요는 없어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오빠는 막 새로운 이런 무슨 빛을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졸라가지고 뭐 부탁해서 엄마가 이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180원인가 얼마를 팔아가지고 이 근로기준법 책을 뭐 100 몇십 원을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좀이라도 이제 오빠가 좀 이렇게 돼서 좀이라도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돈을 좀 더 우리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오빠는 또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아침마다 오빠 나가면 오빠 나 등록금 언제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졸르기도 하고, 오빠한테 내가 참 많이 졸르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 오빠가 그 사회의 그 완전히 우리도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그 중간 지점에서 그 사회의 이 그 만들어진 모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막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나. 오늘 이야기 주제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우리 노동자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직접 사회운동가이기도 하셨던 이소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한 그 이후에 어머니는 열사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열사 못지않게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까운 곳에서 어머니 활동을 지켜본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소선 어머니의 삶과 행적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 자녀를 이제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정말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아마 빚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가난을 이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나서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없는 돈에 몸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엄마가 한 30대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30대를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나이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이제 한약을 한 2봉다리를 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 약탕기에다가 해서 연탄불에 올려놓고 약 그 하얀 거 종이를 뒤집어 씌워놓고 이제 얹힌 다음에 힘이 들었었나 봐요. 저보고 너가 이거를 타지 않게 끓으면 엄마를 깨워라. 엄마가 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약탕기를 보고 있는데 저도 졸리고 엄마가 누워 있는데 엄마 등 뒤에 가서 붙어서 저도 이렇게 같이 누웠어요. 그리고 전 잔 거죠. 근데 일어나 보니 약이 다 타버린 거야. 엄마는 나만 믿고 이제 몸이 힘드니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약 다려질 때까지. 일어나셔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약을 쳐다보면서 저한테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너도 잤구나.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이제 가난하니까 옆집에서 어느 날 엄마가 안 계시는데 뭔가 음식을, 그때는 뭐 동네에서 음식을 만들면 옆집에서 갖고 오고 막 그랬는데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오빠, 나, 우리 사남매 있었어. 쟤는 되게 어렸고. 있는데 음식을 갖다 놓고 옆집에서 갖고 왔는데 계속 애들이 쳐다보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갖고 오빠한테 오빠 저거 우리 먹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오시기 전에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날 그 생선을 이제 갈치를 조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갈치도 크지도 않는 건데 해가지고 꽁지하고 대가리만 딱 올려놓고 몸통 그 가운데 제일 두꺼운 거 2개를 엄마 혼자 다 드시는 거야. 엄마도 오늘
이 살코기가 많은 여기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엄마도 이런 거 다 먹을 줄 알아. 맛있는 것도 알아. 근데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더 맛있는 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대가리만 이렇게 발라서 먹고 꽁지만 먹은 거야. 근데 니네는 내가 항상 옆집에서 뭘 갖고 오면은 니네들 줬어. 니네들이 좀 더 먹으라고. 근데 엄마가 오기 전에 그렇게 다 먹어 치우는 게 그게 맞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저렇게 맛있는 거를 드실 줄 알구나. 맨날 옆집에서 뭐 갖고 오거나 뭐 생기면 우리만 주니까 엄마는 안 드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우리만 주니까 당연히 그것도 우리끼리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는 그렇게 저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에 이제 막 묘들도 많았고 전부 다 하재민촌들이 와 있었는데 또 이상하게 거기 묘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 그 가마니로 진 집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미숙이라는 애, 걔네가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와서 살았는데 이 아저씨가 폐병 환자였지 아버지가. 폐병 환자였어요. 움막집. 움막 치고 이제 폐병 환자니까 그냥 바깥에 움막 치고 갖다 버린 거지 이제 거기다가 가족들이.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집 가서 아저씨를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고 엄마가 저 사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친구 아버지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폐병 환자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런데 다 가서 손 얹고 다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염까지 다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했었고. 그게 이제 그때 40 뭐 초반. 그렇죠. 40대 초반. 40대 40 안 된 것 같아. 40 안 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저 우리 태리 오빠가 죽을 때가 딱 40살이야. 40살이니까 그 전후. 그 전으로. 그 전후. 네, 그런데도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아주 그냥 지금 보니까 막 제 눈에는 지금은 그때 사진 보니까 너무 어려 보이더라고. 이렇게 쪽지고 아주 그렇게 어려 보이는 그런 엄마가 다니면서 그런 일을 다 한 거예요. 험한 일을. 그 오빠가 그렇게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게스트하우스였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항상. 게스트하우스였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를 하는 곳이었지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공간도 아니고 한기퉁이에서 우리는 그냥 같이 하나의 또 게스트하우스의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주인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제가 느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와서 편안하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와서 그냥 짐 가지고 와서 살고 그중에 제가 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막 팬티까지 와서 빨아서 널고 남잔데 막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이 유독 어렸는데 너무 싫었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슬펐을 텐데 절대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밤에 어쩌다가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어쩔 때 보면 그러면 오빠들이 엄마 어디 가셨지 막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었고 내가 이제 한 번씩 집에 오면은 그럼 엄마가 없어.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불 들고 엄마를 찾으러 가. 묘들도 많고 거기는 야산이니까 막 찾으러 가면은 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울음소리가 나요. 엄마가 울고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울지 않고 없는 데 가서 막 울면서 그런 그 혼자서 울고 그때서부터 담배를 피우셨어. 담배를 피우면 속이 좀 후련하대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담배 피우고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항상 진짜 한 번도 울지 않는 엄마가. 그게 또 어쩌면 엄마 가슴에 병이 들게 하지 않았나. 그 사춘기 때는 정말 엄마 감옥, 면회 다니는 일, 옷 갖다 주는 일. 기가 막힌 갔다가 돌아오는 그 마음. 그렇지.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언니랑 둘이 가다가 경찰이 쫓아오면 가다가 딴 데로 새고 느낌이 딱 오면 언니가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지금 경찰이 쫓아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엄마 가던 길을 술에 졌을 멈추고. 때. 그러니까 참 그 면회 갔을 때 엄마가 하얀 옷을 입고 번호표를 달고 딱 그 이렇게 뻥뻥 뚫린 구멍에 저쪽에 너머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참 그때 그 망감이 교차하는. 근데 그게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렇지.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를 수원-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수원교도소. 매일. 그 당시에 어머니가 7월 10 며칠 날에 미국에 가는 걸로 돼 있었고 미국에 그 의류 섬유 그 노동조합에서 어머니를 초청을 해서 이제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어머니를 이제 경찰서 성북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한다고요. 그때는 신원조회하고 방공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게 여건이 나오려면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를 엄마 보고 경찰서에 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네가 편리를 봐서 집에서 어머니한테 그 신원조회를 하겠다. 더우니까 7월 달이니까 그 승철이 오빠 집이 바로 결혼하고 그 옆에 살았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찬물로 모욕을 좀 하시는데 속옷바람으로 경찰들이 엄마를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까만 집차에다 태우고 근데 보니까 이미 뭐 까만 집차가 몇 대나 와 있고 경찰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 그래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체포를 그냥 해가지고 바로 간 것이 성북 경찰서도 안 가고 성북 구치소로 가버린 거예요. 성동 구치소로. 구치소로 바로 가고 우리는 뭐 어디로 갔는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성동 구치소로 갔다는 걸 알고 거기 이제 면회를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박정희가 7월 달에 그때 체포를 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이소선 저 여자는 미국을 가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노동 현실이나 박정희 정권의 이러한 독재 자기네 다 알지 얼마나 사람들을 포갑적으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저 여자는 가면 다 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시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을 이제 안 보내기 위해서 체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다 넣었어요. 엄마도 여자로서 정말 한 그 가정을 꾸리고 여자로서의 그 안온한 삶을 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옷을 하나 이렇게 좋은 걸 사다 드리면 안 입으시는 거예요. 왜 안 입겠어요? 내 아들이 갖는 그 순간 엄마는 자기는 결심을 한 거죠. 아들이 죽는 순간 이제 뭐 많은 고민을 했겠죠. 자기 자신은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은 다 없어지고 나는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를 결심을 하지 않으셨나. 그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 속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은 그 노동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호칭을 붙일 수 있지만 저는 엄마의 한 인생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엾고 그 30대 초반부터 죽을 때까지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안 울었어요. 장례식에서. 눈물이 안 오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쟤는 왜 울지도 않나 눈물도 안 흘리나. 제가 아들을 둘을 낳고 키우면서 그 엄마 마음을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좋은 옷 안 입으시고 좋은 음식 안 드시고 그걸 저는 옆에서 그러시구나. 못 드시는구나. 못 입는구나. 그러면서 그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이제 할지 모르지만 이제야 엄마가 그 가슴 속에 묻어놓고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해방이다. 천국에 가셔서 이제 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막 장례식장이고 어디고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저는 되게 기뻤어요. 엄마 이제 엄마의 고통이 다 끝났네. 이제 그 50년 40년 세월을 가슴에 자식을 묻고 그 세월을 정말 자기가 전투적으로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한 여자로서의 그 일생이 너무 가엾고 저는 그냥 측은하고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그 일주일 있다가 교회 가서 제가 철야를 갔어요. 금요일에 철야를 갔는데 거기를 이제 기도도 크게 하고 하니까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후의 주제는 전태일의 동생이자 이소선의 딸이자
또 고유한 이름을 가진 독립된 인간으로서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순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2차례 걸쳐서 듣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좀 그 학고방집이 그 용두동이면은 그 저기 중랑청 옆으로 전부 그 아주 학고방도 그런 학고방이 없어요. 비 오면은 막 비가 줄줄줄 새는데 집 있는 사이에다가 요만큼이 비어 있으면은 거기다 뚜껑만 올리고 무슨 마루 같은 것만 넣으면 하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비 떨어지는 거, 이쪽에서 비 떨어지면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이렇게 6 식구가 짜르륵 누워서 이렇게 사는 집인데 굉장히 조그맣고 하여튼 그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막 흔들리는 집 그런 데서 그때 살았죠. 제 사춘기 시절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한 걸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그 얘기를 하면은 사춘기 시절에 이제 공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2층 중간에 그 계장님 부장님 방이 있었어요. 유리로 사방이 돼갖고 쫙 이렇게 다 둘러보는데 그 안에서 계장님이 무릎 꿇고 막 그 부장님한테 야단을 맞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 밖에 다 이렇게 보여요 유리로. 그래가지고 저분이 왜 저렇게 야단을 평소에는 그 계장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를 너무 지독하게 일을 시키니까 근데 그날 막 그렇게 야단 맞는 거를 보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19살 20살 돼서는 저도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은 나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래갖고 공장 다니면서 뭐 그 나이트 클럽도 가봤고요. 한 20살 됐을 때는 나이트 클럽도 가봤고 그리고 뭐 그런 데 가서 그리고 여기 종로에 아니 을지로 쪽 옛날에 그 튀김집이 많았어요. 계림극장이 있고 가서 영화 보고 계림극장 거기 튀김집에 가서 이제 술도 소주도 배우고 먹고 그러면서 뭐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냥. 저는 하여튼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엄마나 오빠에게 눈은 끼치지 않겠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렇지만은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본격적으로 공장에 다닌 거는 막 17살 여름인가? 그때부터 인천에 있는 백마장에 그 공장에 다녔는데요. 그때 다들 왜 엄마는 가까운 데서 다니면서 집에서 다니지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그래서 저는 평화시장이 싫었고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는 데에 거기는 오빠가 죽고 막 이런 기억들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도 한 3년 가까이 한 74년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숙사가 한 300명이 살고 있었으니까. 기숙사에. 근데 300명이 다 식당으로 모인 거는 아닌데 한 2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월급 줄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자.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월급은 못 받고 그러면서 그게 뭐 대대적으로 파업이라는 말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이죠? 그때가 한 73년도 됐을 거예요. 73년? 오빠 그렇죠.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 71년도에 들어가서 한 2년 차, 3년 차 될 그러니까 때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거든요. 네네, 노동운동으로 그렇죠. 봐도 그 네. 당시엔 그뭐 네. 굉장히 그 선구적인 그런 건 잘 안 알려진 안 알려진 거지. 사례란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노동운동 역사에 이거 없잖아.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77년도 7월 달에 어머니가 이제 강제 연행돼서 구속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9월 9일 날 결사 항쟁을 결상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1시에 모여서 이제 노동교실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한 56명인가? 50 몇 명이 무사히 올라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4층을 우리는 들어갔죠. 4층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 어머니를 석방해서 우리 앞에 모셔올 때까지 하자. 이제 이렇게 말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럼 웃돌이 다 벗고 브라만 입고 경찰들이 나한테 손을 대지 마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탁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애들이 내 발목을 잡은 거야. 4층에서. 그래갖고 깎아서 뛰어내렸어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뛰어내렸어. 그랬더니 애들이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그래갖고 나를 방에다 가둬버렸어. 그러고 나서 임미경이가 지가 또 죽겠다고 또 막. 그러고 하여튼 난리를 폈는데 그러면서 불을 또 질렀어 우리가 거기다가. 불은 소방차가 와서 껐는데 소방차가 막 밀고 들어와서 불을 껐는데 불은 껐는데 밑에 물이 가득 찼을 거 아니야 막 여기 소방차 물이 막 얼마나 세요. 근데 거기에 박혜창하고 신강용이가 이거 자른 거 피가 막 핏물이 흥건한 거에 보니까 야 그래갖고 이러다가는 쟤네들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한 거죠. 완전히 피 바다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쟤네들 죽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항복을 하고 내려가겠다고. 그랬더니 밑에서 어머니를 모셔오고 다 집으로 돌려주는 걸로 거기 오셔서 어른들이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죽을까봐 두 애를 내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내려오는데 다 경찰차에다 막 다 태우더라고. 거기다 대놓고 닭장차에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경찰차를 타고 중부경찰서 지하실로 갔죠. 거기다 전부 다 가둬 놓고 이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 여기서 그냥 죽어라. 니네 그렇게 죽고 싶었지? 죽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그게 저희 구구 사건이었어요. 구구 사건이라는 그 참 유명한 사건이죠. 결국엔 5명 구속되고 어머니도 이제 못 나오고 못 나오죠. 당연히 못 나오고. 그리고 그때는 박정희 군부독재가 그 어머니를 분리시키는 거를 굉장히 내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청계 노조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완전히 요주 인물로 삼은 거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순옥 선생님의 삶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노동교실에 관련해서 또 1977년 그 이른바 9.9 9월 9일 날 있었던 대투쟁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구속을 되려고 하다가 구속이 안 됐어요. 잡혀가긴 했었죠? 네, 잡혀가서 뭐 고문은 엄청 당했죠. 중부경찰서 지하에서 뭐 사정없이 고문은 당하고 요즘에는 구류를 살게 되면은 뭐 그 재심 청구 그런 거를 해서 하게 되면은 15일 이상은 못 살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29일까지 그냥 막 살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취직을 좀 하려고 했더니 취직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취직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끼리 4명이서 4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아예 차리자. 걔네들은 전부 기술자고 나는 뭐 마도매는 할 수 있고 시다도 할 수 있지만은 공장 운영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일감도 받아오고 그래서 니네는 전부 다 미싱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친구 미진이라는 친구가 사실 종인이 오빠 고종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또 남동생을 데리고 가서 시약이나 재단 같은 거 다 하게 하고 그래서 뭐 꽤 공장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79년도 11.26에 터지고 나서 근데 그게 진짜로 못하게 한 거는 전두환이 들어오면서 군사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고 강주로 뭐 막 탱크가 막 강주로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건 도저히 있어봤자 새로운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 이른바 이제 전두환 시기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다시 뭐 이 복구 투쟁 뭐 이제
그렇죠. 재건하기 위해서 네네네. 이제 그 청계천에서 열심히 싸우고 예. 그런 사이에 이제 이른바 그 노학연대가 이게 이제, 있었고요. 예. 예. 노학연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청계노조 복구 투쟁하는 거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또 80년도 5월 달에 또 구속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81년도까지 또 감옥에 그래서 81년 몇 월 달인가 또 석방되고 계속 그때 당시에 뭐 구속되고 석방되고 하면서 3번을 감옥에 가셨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뭐 복구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웠고 사람들은 전부 거의 뭐 청계노조 다 수배됐고 사실 남자친구가 또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강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전화를 하면은 그게 도청이 다 되는 거야. 그 남자친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매일 전화가 오면은 목소리만 들으면은 1시간 후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우리가 이제 내가 전화를 하면 1시간 후에 어느 장소에서 만난다.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그 거리 근거에다 이제 자리 약속을 맨날 하는데 만약에 1시간 후에 딱 서로가 안 나타나면 더 이상 안 기다리고 그날은 다 돌아간다 이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마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그 미스나가 나한테 그러는 거 언니 그 전화하면 언니 만약에 나가면 미행돼서 잡힐 것 같다. 그 친구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나갔어. 그래가지고 못 나가고 하여튼 다급하게 며칠 사이로 전화가 막 계속 오는데 받기만 하고 끊고 제가 못 나갔어요. 잡힐까 봐. 그게 이 다급한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헤어져요. 서로 오해가 너무 컸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문이 내가 영국 유학을 갔는데 영국을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순옥이 실현당해가지고 영국 갔다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래서 그런 소문도 났었어요. 실제는 그거는 아니었고 실현당해서 간 건 아니었고 예. 꿈이 있어서 갔고. 그 다음은 선생님의 삶에서 큰 전기가 된 영국 유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 35살 나이에 그 진짜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나라 그런 나라 먼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공부를 쭉 하던 사람 같은데 몰라. 공부를 쭉 하던 사람이면은 학문적으로 그렇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가게 된 계기가 또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89년도 4월 달이 되니까 또 독일에서 또 초청이 온 거예요. 독일에 이제 우리 그 뭐 강부들도 가 있고 간호사들도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전태일 기념관도 하나 만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계메탈 금속노조하고 얘기를 해갖고 금속노조에서 나를 초대를 한 거야. 거기 의사 2명이 붙어갖고 대학 교수 한 사람, 의사 한 사람이 통역을 한 달 동안 해줬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도 한국을 떠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통역을 60%밖에 못했대요. 근데 자기네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때 전순옥이 영어를 배우면은 세계의 노동자와 소통을 하면은 이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 유학을 가라. 독일은 영어를 안 하니까 영어를 하는 나라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유학을 가서 영어 공부를 해서 세계 노동자들에게 이런 노동자들의 착취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을 정말 우리한테 얘기한 것처럼 해주면은 이게 정말 자기네가 바라는 거고 너무 아쉬움이 많다. 내가 들어도 60%밖에 통역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적극적으로 교수 한 사람하고 그 초청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 공부를 하라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계기가 좀 된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들 뭐 많은 논문들 그리고 또 그 외국의 학자들이 제3세계의 개발 경제의 전문가들이 써놓은 논문들을 미국에서 쓴 거나 영국에 쓴 거나 이제 세계적으로 쓴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 보니까 노동자는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압축 경제 성장이 박정희의 경제 성장 5개년 계획 그런 관료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그들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런 경제 성장이 없다라는 거를 나는 말하고 싶었고 그거를 알려야 되겠다. 그거였죠, 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가 그 반노동자적인 그런 통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그렇게 희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논문이니까 그렇게 만약에 밝힌다 그러면 보통은 통계를 써야 되잖아요. 통계를 해서 논문이라는 거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자료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자료를 다 봐도 그런 가설을 만들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우리 교수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걸 쓰겠는데 나는 그 통계를 쓰지 않고 하겠다. 통계는 내가 여기 넣지 않겠다. 그랬더니 통계 없는 논문이 어디 있냐.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노동자들의 그 목소리로 나는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을 갖고 쓰고 그렇지만 나는 그 대통령이나 그 관료들까지도 인터뷰는 다 하겠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론을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케이, 써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We are not machines.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아니, 오빠는 그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한 거는 they are not machines. 이렇게.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무슨 소설 제목. 오늘은 우리 전태리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태리 선생님은 이소선 어머니나 전순옥 선생님 등 다른 가족분들처럼 직접적으로 노동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다기보다는 운동과 일상의 경계선상에서 이른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삶의 전반에 걸쳐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의 영향 또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태일 선생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삶을 영위하셨는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쌍문동으로 이사를 와서 그 남산동에서 불이 나서 쌍문동으로 이사를 와서 그 동네 풍경이 저에게는 좀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그 산도 야산도 있었고 이렇게 산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집을 이렇게 지나가면. 근데 거기 산소 사이사이에 정말 그 지금도 이렇게 아련히 떠오르는 게 그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페링이 꽃도 피어 있었고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공동묘지의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의 제 느낌으로는 정원 같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 뜨면 아이들하고 거기 가서 뛰어놀고 그랬던 뭐 산소 위도 막 뛰어다니고 그 산소가 높지 않고 얕은 산소들이 이렇게 이제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고 동네에는 이제 뭐 못 사는 판자촌 천막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처음 맞닥뜨리는 거라 뭐 그 자체가 막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다는 거는 느끼지를 못했어요. 국민학교 그 2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큰 충격이었고 아버지는 저에게 무지 상당히 좋은 분이었고 저에게는 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었고 저의 얘기는 다 들어주셨고 저랑 앉아서 대화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에 이어서 그 오빠까지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에게는 근데 참 유일하게 제가 좋아했던 두 사람이에요. 예. 제가 정말 지금도 기억하면 내가 좋아했던 아버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엄마보다도 오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큰 오빠를.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죽었지 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많이 슬퍼하고 왜라는 질문을 제가 혼자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빠까지 그런 사고가 나고 집은 이제 뭐 한마디로 소용돌이 속에 이제 힘올린 거죠. 막 말하자면 담이 다 무너진, 담이 다 무너지고 바람막이도 없는 허허 벌판에 그냥 서 있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엄마를 우리가 도울 것이냐. 저는 이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엄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 엄마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이제 그 생각이 참 저에게는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착한 아이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지나오면서 사춘기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지나온 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나 언니 오빠들이 이제 모두 그 노동 현장에 있었을 때 저의 생각은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싫었어요. 다 싫었고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저는 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싸우고 감옥을 가고 이러는 것들 자체가 제가 그 당시의 나이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이제 언니하고 중학교 때 엄마 면회를 가고 언니가 가자 그래서 가고 또 엄마가 감옥에 있으니까 가야 되기는 가야 되지만 저는 되게 싫었고 가서 그 창 너머에 있는 그 구멍 빵빵 뚫린 그 너머에 엄마가 하얀 옷을 입고 번호표를 달고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올 때면 너무너무 슬펐고 가슴이 아팠고 그 집도 그 낮에는 조용했지만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부터는 뭐 그냥 여러 사람이 와서 왁작지껄하고 뭐 그러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심지어는 그 집에서 그냥 그 숙식을 하면서 같이 있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인이 오빠, 승철이 오빠가 거진 우리 집에서 살았던 기억을 그래서 아, 저 오빠들은 우리 가족이구나. 어릴 때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엄마와 늘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 정인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참 자상하고 따뜻하고 말 한마디도 들으면 이렇게 정감이 가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리고 참 늘 우리 집에 오빠는 없고 우리끼리만 있는데 같이 와서 사는 게 무지 위로가 됐어요. 그 외환은행을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살던 세상이 다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하고는 별 세계를 맞이하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회색빛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 분홍빛이고 자신들의 삶에만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고 세상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뭘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을 주니까 돈을 버니까 이건 내가 월급을 받아서 우리 엄마를 갖다 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거 갖고 불편한 것들 정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럼 다녀야지 그러면서 제 일만 하고 다녔어요. 그 조영래 그 변호사가 쓴 평전 네. 뭐 전에 잠깐 얘기한 그거 뭐 잘 읽기도 싫고 네. 해서 안 읽었다는데 그 뒤로 읽었다 그러셨죠? 들춰보면은 왜 그렇게 저는 그게 가슴이 너무 저려서
장을 넘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서 넘기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뭘까? 왜 이렇게 심할까? 제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제가 좀 풀어야 될, 책장을 넘기지 못하는 한 대목에 딱 걸리면 제가 못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지금 저한테는 이게 무슨 트라우마일지 아니면은 제 심리적으로 뭐가 저를 여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잡고 있어서 조금은 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전태일 열사 분신한 그 50주기이다 보니까 전태일의 사상과 행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태일은 자신의 차비를 털어서 배고픈 시다들에게 풀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신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위해서 항의와 시위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자 분신을 통해서 항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전태일의 행동은 사적인 영역보다 공적인 영역을 우선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감히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은 또 많은 민중 신학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동생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불쌍한 많은 민중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떠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희생하는 그런 거를 우리 오빠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구나 하는 거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나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그리고 그거를 항상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항거를 하죠. 하나님한테.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모든 거를 민중을 위해서 어려운 갈릴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근데 우리 오빠는, 전태일 오빠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이제 같이 살아본 그걸로서 그런 게 어머니에게서 오히려 전태일에게 전달된 그런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에는 어머니로부터의 그런 거를 자식이 이어받고 또 평소에 어머니의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도 한 여자로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그러한 아들을 보내놓고 그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건 아주 이제 기본적인 또 이면에는 자기 초월적인 그거 이상으로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볼 의미를 못 찾는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많이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정말 본인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직 이제 이것만이 내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 아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런 그 길을 가리라 하고 결단과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좌우 보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으셨나. 우리 사회에 저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지금 새로운 N 세대나 새로운 세대들 Z 세대 뭐 이런 세대들인데 그런 세대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전태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무조건 니네 와서 이거 실천해 전태일은 이렇게 살았어 이런 것만은 갖고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러한 새로운 세대들은 그래도 우리 세대보다는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거를 접근을 하려면은 공감대라는 거는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그런 거 정의라는 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끊임없이 전태일 이소선의 정신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전태일 정신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 정신이 현장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빠와 어머니는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던 분들이 아닌가. 인간에게는 다 양심이 있는데 때로는 내 양심을 저버리고 내 양심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삶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두 분은 양심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분에게 두 분의 삶은 짧고 한 분은 연수대로 사시고 가셨는데 그 두 분에게 정말 두 분은 잘 사셨습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사셨다고 오빠하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